드디어 17주차 경기들이 막을 내렸는데요. 이제 플레이오프에 대한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났습니다. 디비전 우승을 확정지은 팀들, 와일드카드를 확정지은 팀들 속속히 나오고 있고, AFC의 와일드카드 7번 시드 자리나 또는 NFC 넘버원 시드, 미네소타와 디트로이트의 이 정규 시즌 멸망전, 이 부분이 18주차의 주요 이야기거리가 될 텐데요. 아무튼 각 팀들이 어떤 18주차를 보내느냐 굉장히 희비가 엇갈릴 것 같습니다. 먼저 일찌감치 플레이오프나 디비전 우승을 확정 지어서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는 팀들, 캔자스 시티 칩스나 이런 팀들은 주전 선수들을 좀 쉬게 내비두면서 체력적으로 앞으로 플레이오프에 대한 이점을 톡톡히 가져갈 수 있는 이 18주차가 될 것 같고요. 반면에 18주차에도 올인을 해야 하는 팀들, 정말 막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경기에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 바로 원정 경기, 플레이오프 무대, 추운 날씨, 그런 상황 속에서 또 한 번의 치열한 경기를 뛴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것은 모든 선수들이 꿈꾸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팬들도 원하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그렇기에 18주차 제 개인적으로도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특히 이번 시즌 정규 시즌의 마지막 경기가 이 미네소타와 디트로이트의 경기라는 것이 이 스케줄 메이커가 정말 스케줄을 잘 짰구나, 어떻게 이런 이 정규 시즌 마무리를 생각할 수 있었을까라고 이 놀라운 이 존경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기대가 되는 18주차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17주차 먼저 경기들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7주차 첫 번째 경기는 바로 캔자스 시티 칩스와 피츠버그 스틸러스입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펼쳐진 이 넷플릭스에서 막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기도 했었던 이 넷플릭스에서 이 중계를 했던 이 경기는 칩스가 29대 10으로 스틸러스를 상대로 완승을 거두었는데요. 이 두 팀 간의 경기는 칩스의 경우 1번 시드를 확정 지었고, 스틸러스의 경우 디비전 우승을 노리고 있는 팀으로서 어쨌든 플레이오프에서 만날 수 있는 팀들 간의 대결이에요. 하지만 경기 결과는 굉장히 극명하게 차이가 나면서 진정한 컨텐더가 과연 무엇인지 이 칩스라는 팀이 스틸러스를 상대로 한 수 가르쳐준 경기가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주요 이 스탯들을 한번 살펴보면, 칩스의 경우 이 패싱 야드라는 부분에 있어서 거의 스틸러스의 2배 가까운 수치를 기록을 하면서 이 스틸러스의 패싱 게임이 잘 풀리지 않았다. 반면에 칩스의 경우 패스 성공률도 굉장히 뛰어났고, 패트릭 마홈스의 패싱 게임이 이번 경기 스틸러스의 강한 디펜스를 상대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틸러스의 경우 반면 이 러싱 야드에 있어서 이 칩스보다 거의 3배 정도 되는 굉장히 좋은 수치를 거두었어요. 그렇지만 이 러싱 야드가 200야드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는 10득점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 이 모든 러싱 야드가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것은 아래에 있는 수치와 좀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색, 그리고 턴오버. 아무리 짧게 러싱을 통해서 잘 전진을 했지만 스틸러스는 색을 통해서 한 번에 많은 야드를 잃고, 그리고 턴오버를 통해서 그 기회를 다시 한번 날리게 되고, 이러한 경기 양상을 흘러가면서 스틸러스는 거의 억울한 수준으로까지 이 득점을 얻게 되지 못했죠. 반면 칩스의 경우 좋은 경기였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역시 이 페널티라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아직도 이 팀이 부족하다. 이 팀의 특히 오펜시브 라인들의 페널티, 오펜스 홀딩이나 또는 퍼스트 할트나 이러한 부분들이 올해도, 작년에도 그랬죠. 올해도 이 불거져 나오면서 앞으로 칩스라는 팀은 3핏, 슈퍼볼을 노리는 팀이잖아요. 그런데 페널티라는 이 기본적인 부분이 고쳐지지 못한다면 어쩌면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는 또 다른 이 시나리오를 얻게 될 수도 있겠죠. 칩스가 3핏을 위해 정말 우승에 대한 목표가 간절하다면 이 페널티를 줄이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타임 오브 포지션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고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 칩스의 디펜스와 이 스틸러스의 오펜스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 스틸러스의 경우 최근 3경기 평균 득점이 13점밖에 되질 않습니다. 최근 3경기 평균 득점 13점,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스틸러스의 오펜스가 이 시즌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막 30점도 막 돌파하고, 러셀 윌슨이 막 시애틀 시절로 돌아왔다 하면서 조지 피킨스의 대활약과 함께 스틸러스의 오펜스가 분명 상승세를 탔지만 최근에는 굉장히 좋지 않아요. 물론 조지 피킨스라는 리시버가 부상을 최근에 당하기도 했었고, 뭐 이들의 오펜스가 이 핵심 리시버의 그런 부재로 잘 굴러갈 수 없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한 명에 의존해서 그 한 명에 의해서 경기 결과가 이렇게 극명하게 나뉜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이상적인 구조는 아니죠. 그렇기에 제가 이 스틸러스의 오펜스가 성공을 거두었을 때에도 저는 스틸러스의 오펜스는 굉장히 단순하다, 이들의 오펜스 플레이, 이런 스킴, 컨셉,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간파당하기 쉽다, 좋은 디펜스를 상대로. 그리고 오펜스 탤런트 자체가 너무나도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들의 오펜스의 성공이 지속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언급을 드렸던 것이 바로 이러한 점이지 않나 싶어요. 실제로 조지 피킨스라는 리시버를 제외하고서는 스틸러스 오펜스의 이 웨폰들은 폭발성 있는 선수들이 없습니다. 마이크 윌리엄스, 레드존 상황에서의 딥볼, 이런 것들에 특화되어서 때때로 좀 번뜩이는 플레이들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4쿼터 내내 필요한 상황에서의 썰드다운 상황에서 의지할 수 있는 리시버 또는 러닝백, 스틸러스에게 있어선 조지 피킨스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칩스를 상대로도 이 조지 피킨스의 딥볼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사이드라인에 따라서 이 고볼을 던졌는데 완벽하게 러셀 윌슨도 던졌고 조지 피킨스도 잡아냈었죠. 그렇지만 그게 다였어요. 그 이후로 이 조지 피킨스의 딥볼이 잘 통하지 않았고, 그리고 잘 통하지 않았을 때 이들의 패싱 게임은 아예 멈춰버렸습니다. 그만큼 다른 선수들이 또 다른 활약을 펼쳐주고, 슬란 리시버가 막 미스매치업 활용해서 막 보여주고, 또는 모션이나 그런 것들 통해서 막 디펜스를 아예 혼란시키게 만들고, 막 스킴을 통해서 뭘 이렇게 와이드 오픈 찬스를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하지만, 스틸러스의 오펜스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또 쿼터백인 러셀 윌슨 또한 체크다운 또는 딥볼, 이렇게 본인만 그렇게 단순하게 플레이를 펼쳐야 하기 때문에 오펜스의 그런 확장성도 분명히 적고, 이 평균 득점이 좋지 않은 이유가 최근에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이 러셀 윌슨의 레드존 상황에서 인터셉션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플레이는 조지 피킨스의 책임이 굉장히 컸습니다. 아니, 러셀 윌슨이 인터셉션을 던진 거랑 조지 피킨스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플레이 장면을 보시면 윅사이드 세이프티가 이제 인터셉션을 얻어왔죠. 그런데 조지 피킨스라는 리시버가 이 바운더리 사이드에 있었고, 그 리시버가 만약에 나에게 패스를 던질 거야, 막 정말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라우트를 탔다면, 당연히 세이프티 입장에서는 조지 피킨스라는 리시버가 1대1 상황에서 정말 최고의 리시버이기 때문에 그 선수를 견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조지 피킨스는 오케이, 나한테 공이 안 올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라우트 안 탈 거야 하고 라우트를 멈춥니다. 초반부터. 그렇기 때문에 세이프티는 그걸 보고 오케이, 조지 피킨스가 안 달리네? 멈추네? 그렇다면 나는 여기 슬랏, 여기 타이트핸드 노리는 거 내가 도와줄게 하고 바로 움직임을 빠르게 턴을 해서 결국 인터셉션을 가져왔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분명 스틸러스 오펜스의 최고의 선수는 조지 피킨스입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그 플레이 하나하나에 있어서 결국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턴오버로 연결이 되었고, 그러한 부분들이 스틸러스라는 팀의 현재 이 상태를 좀 극명하게 알려주는 예시이지 않나 싶어요.
분명 최고의 선수가 최고의 노력을 보여야 하지만, 아니, 그 선수가 팀 내 가장 적은 노력을 보이는데 어떻게 이 팀이 뭐 득점도 많이 거두고 성공을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스틸러스, 마이크 텀린 감독이 아마 정말 조지 피켄스를 데리고 질타도 하고 막 타일 넣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장면이 연출이 되었었죠. 반면에 칩스 디펜스는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죠. 먼저 템파2 커버리지와 그리고 커버1, 이 블리츠도 적절하게 섞어내면서 러셀 윌슨이라는 쿼터백이 어쨌든 이 다운 더 미들, 이 필드의 중앙을 공략하는데 좀 애를 먹는 쿼터백이잖아요. 그래서 템파2를 끌어내서 이 필드의 중앙에 라인베커 한 명을 넣어서 러셀 윌슨이 더욱더 심리적으로 여기를 공략하는 것이 힘들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 계속해서 사이드라인에 따라서 그런 딥볼을 던져야 하고, 근데 딥볼도 칩스의 코너백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 스틸러스의 리시버들을 잘 억제하면서 이들의 오펜스가 패싱 게임에 있어서 잘 전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칩스의 오펜스와 그리고 스틸러스의 디펜스를 살펴보면, 칩스의 오펜스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강력한 게임 플랜을 가져왔었습니다. 이들은 무조건 빨리였어요. 빨리 퀵 패싱을 하고 빨리 업템포를 가지고 계속해서 빨리라는 구호를 통해서 오펜스를 전진해 나갔는데, 그 이유는 단순하죠. 스틸러스의 디펜스, 이들의 디펜시브 라인은 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입니다. TJ 왓이나 하이스미스나 또는 캠 헤이워드나 정말 좋은 선수들이 사실 가득하잖아요. 그리고 이들의 그런 디펜시브 라인이 올 시즌 전체를 이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칩스는 이들의 오라인은 분명 레프트 태클에 문제가 있었고, 조 튜니가 레프트 태클로 이동해서 대신에 레프트 가드 자리가 또 뚫리고, 또 라이트 태클인 자완 테일러는 매경기에 막 시한폭탄인 모습이고 하면서, 이 칩스의 오펜시브 라인과 이 스틸러스의 디펜시브 라인과의 맞대결은 분명히 저는 스틸러스의 D라인이 전공법으로 나왔다면 이겼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칩스는 이 사실을 잘 알았죠. 우리가 그냥 싸우면 진다. 이건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이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이 퀵 패싱 전략을 가져가야 한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들은 마홈스가 계속해서 이 3스텝 드랍백, 오케이, 계속해서 리시버들도 이 스페이싱을 찾아내고, 마홈스도 계속해서 디시전 메이킹을 빠르게 소화를 하면서, 오케이, 길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짧은 야드라도 그냥 공을 놀리고 그냥 계속해서 내 손 안에서 이 공을 버리면서 이 스틸러스의 디펜시브 라인들의 그런 패스 러셔들을 우리가 정말 지치게 만들고, 그들이 내 몸을 손 하나, 이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그냥 계속해서 우리만의 리듬으로 나아가자 라는 것이 칩스의 설계였습니다. 그 결과 스틸러스의 디펜스는 마홈스에게 굉장히 높은 패스 성공률을 허용시키기도 하였고요. 이를 바탕으로 칩스는 꾸준히 전진하는 모습을 선보였었죠. 칩스의 오펜스는 분명 날카롭다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아직은. 그렇지만 이들의 오펜스는 파체코, 이들의 런닝백이 복귀를 하였고, 그리고 헐리우드 브라운, 이들의 리시버가 복귀를 하였고, 또 디안드레 홉킨스도 있고, 그리고 왓슨, 이 패트릭 마홈스와 이 왓슨의 엄청난 딥볼 시너지, 우리가 또 목격을 할 수 있었잖아요. 이 왓슨이라는 리시버가 거의 잊혀졌는데 또 한번 이 엄청난 활약을 또 펼치기도 했었죠. 칩스의 오펜스는 분명 날카롭진 않지만 이 다양한 탤런트들을 현재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선수들이 부상에 복귀하면서 분명히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주주 스미스 슈스터도 때때로 좋은 플레이들을 이 슬롯에서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이고요. 이 다채로워진 오펜스를 바탕으로 해서 분명히 플레이오프 무대에서만큼은 저는 뭔가 날카로운 모습도
추가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칩스의 이번 시즌 3핏이 또 한번 강력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이유는 패트릭 마홈스가 그냥 가십니다. 신이에요. 풋볼의 신입니다. 그냥 어떻게 해서든 이 선수는 플레이를 연장시키고 플레이를 만들어내고 썰드다운을 갱신해내고 득점을 유도를 합니다. 이 마홈스가 있는 한 칩스의 오펜스, 저는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더욱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나 분명 마지막 숙제는 있었죠. 바로 이 자완 테일러, 이들의 라이트 태클의 페널티입니다. 자완 테일러의 페널티 문제는 저는 고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이 선수의 뭐 테크닉을 뭐 갑자기 뭐 고친다든지, 또는 이 선수의 뭐 홀딩, 이 포스트 스냅 상황에서의 페널티, 뭐 이러한 것들 사실 고치기 힘들죠. 이 선수가 꾸준히 가지고 있었던 커리어 내내 지속됐던 문제였으니까요. 뭐 작년에도 사실 고치지 못했죠. 하지만 그것에 관대한 심판을 만난다면 플레이오프 무대에서는 저는 칩스의 3핏이 굉장히 유리할 것 같고요. 만약에 자완 테일러의 이러한 테크닉들을 좀 엄격하게 바라보는 심판이라면 칩스의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라운드에서 패배를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조튜니가 레프트 태클 자리를 임시 땜빵 하면서 뭐 DJ 험프리스가 돌아온다면 다시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레프트 가드 자리가 이번 주 스틸러스를 상대로 굉장히 많은 프레셔를 허용했습니다. 즉 오케이, 태클 자리는 이제 또 조튜니가 잘해서 괜찮아요, 믿을만해요. 근데 또 레프트 가드 자리는 또 뚫리니까 이게 정말 어떤 쪽을 골라야 하냐,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죠. 결국 칩스의 마지막 숙제, 오펜시브 라인입니다. 패트릭 마홈스를 잘 지켜줄 수만 있다면 저는 3핏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반면에 패트릭 마홈스를 못 지키고 본인들 스스로 이 페널티를 통해서 무너지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렇다면 어쩌면 뭐 디비전 라운드에서도 업셋을 충분히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경기는 또 다른 크리스마스 매치업이었죠. 바로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휴스턴 텍산스 간의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는 31대 2로 레이븐스가 완승을 거두었는데요. 텍산스는 이날 오펜스가 무득점에 그치면서 이 두 팀의 오펜스 차이가 극명했고, 텍산스의 입장에서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굉장히 많은 우려를 자아냈던 경기였습니다. 먼저 이 경기에 대해서 스탯을 잠깐 빠르게 살펴보면, 뭐 패싱 야드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죠. 레이븐스의 경우 이 패싱 야드가 184, 텍산스는 190 야드. 하지만 이 패싱의 시도 횟수 차이는 굉장히 컸어요. 레이븐스는 17번 만에 184야드를 진출했고, 텍산스는 32번의 시도 끝에 190야드를 진출하지 밖에 못했고, 반면에 러싱 게임에 있어서는 레이븐스가 251야드로 이 텍산스의 런 게임보다 훨씬 뛰어난 이 그라운드 게임을 선보였다. 라마 잭슨과 데릭 헨리를 텍산스는 전혀 막지 못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색이라는 요소에 있어서도 텍산스는 무려 5번의 색을 당하면서 이 드라이브가 전진하지 못하는 그런 작용을 했고요. 턴오버도 레이븐스는 빵개예요. 완전히 완벽했던 경기를 플레이했습니다. 페널티도 이 텍산스가 좀 더 많았고요. 타임 오브 포지션은 자연스럽게 레이븐스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네, 그러면 레이븐스의 디펜스와 텍산스의 오펜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먼저 텍산스의 오펜스, 전혀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고쳐지지 않는 모습들을 또 한번 보여주었어요. 이들은 오펜스가 무득점이에요. 무득점. 이 2점을 얻은 것도 디펜스가 세이프티 플레이를 유도해내서 얻었던 것이고, 오펜스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앞으로 이들이 디비전 우승 확정지었고, 이 플레이오프라는 무대가 남겨있는 만큼 사실 텍산스는 굉장히 많은 이번 시즌 슈퍼볼 하이프의 팀이었고, CJ 스트라우드의 2년차와 함께 이들의 오펜스, 더욱더 스테판 딕스의 합류와 뭐 여러가지 맞물려지면서 굉장히 뛰어난 모습들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많이들 예상을 하고 또 기대를 모았지만, 이들의 오펜스 현재는 리그 최하위급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번 에피소드에서 사실
상당수 많은 부분들을 얘기했지만 이번 경기에서도 이들의 오라인은 개개인의 탤런트가 떨어진 것과 동시에 일단 상대 디펜스의 그런 스턴트 플레이들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어떻게 본인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고, 그리고 특수한 상황에서 어떻게 본인들의 프로텍션 콜을 개개인이 정확히 인지를 하고 그 임무 수행을 해내느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단순 탤런트적으로 뭐 패싱 블락 능력이 떨어져 이런 것을 떠나서 더 큰 차원에서 텍산스의 오라인은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그룹이라는 것을 이번 경기를 통해서 또 한번 살펴볼 수 있었어요. 레이븐스의 디펜스는 이날 굉장히 많은 이 텍스 프런트 스턴트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 스턴트 플레이에서 오케이 뭐 당연히 오펜시브 라인맨들 개개인이 혼란스럽고 또 뭐 어찌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플레이를 펼쳐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됨에 있어서는 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고, 그리고 이 옆에 있는 본인들의 동료를 믿고 또 어떻게 움직여야 될 것을 함께 호흡하고 그것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야 하지만, 경기 초반부터 경기 끝까지 텍산스의 오라인은 전혀 뭐 소통하는 모습도 없고, 단순히 그냥 레이븐스가 이 스턴트 전략을 취할 때마다 그냥 족족 뚫리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덕분에 CJ 스트라우드라는 쿼터백은 오펜스에 전혀 리듬이 없는 상황에서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뭐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이날 경기에서 CJ 스트라우드라는 쿼터백도 뭐 잘한 것은 아니다. 스트라우드도 뭐 분명히 오픈 찬스를 놓친 적도 있었고, 그리고 그의 패스 정확성이 떨어지는 장면들이 분명히 연출이 됐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것들은 스트라우드의 잘못이라고는 좀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왜냐? 뭐 단순히 제가 스트라우드를 좋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라인이 정말 많이 뚫리고 이들의 리시버 니코 콜린스를 제외하면 뭐 세퍼레이션을 벌리기 힘들어하고, 또는 오펜스 스킴 자체가 스트라우드에 너무나도 의존하는 타입의 그런 모습들을 선보이고 있고, 이처럼 이들의 오펜스가 전혀 리듬이 없는 상황 속에서 쿼터백 혼자 완벽한 패스를 던지기를 요구하고, 쿼터백이 완벽한 디시전 메이킹을 내릴 수 있도록 요구하고, 그런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쿼터백도 어느 정도 뭐 러싱 게임이 돌아가고, 어느 정도 뭐 플레이 액션이나 모션을 활용해서 디펜스를 좀 견제하고 당하게 만들고, 그러한 작용들이 필요하고, 그러한 상대 디펜스에 대한 그런 베이스가 깔려야 본인의 그런 플레이들을 펼쳐내면서 완벽한 플레이들을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텍산스 오펜스 위에서 과연 스트라우드가, 아니 어떤 쿼터백을 데리고 와도 이들의 오펜스는 플레이하기 굉장히 힘들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페이지가 될 수 없게 라는 것은 결국 이들의 오펜스를 계속 보면, 아니 리시버가 라우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쿼터백은 이 드랍백을 끝냈던 상황 속에서 무언가 엔티시페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패스를 던지는 그런 오펜스도 애초에 아니었고, 그리고 이 엔티시페이션을 기반으로 패스를 던지기에는 또 리시버의 라우트가 좀 한 박자 느립니다. 반 박자. 이 쿼터백과 리시버의 그런 호흡이, 박자가 반 박자씩 계속해서 밀리는 느낌이에요. 즉 이것은 뭐 코칭의 문제이겠죠. 뭐 웨스트 코스트 오펜스 타입의 오펜스를 펼칠 것이면 완벽하게 리시버와 쿼터백, 뭐 타이트엔드 이들이 한 페이지가 되어서 플레이를 펼쳐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텍산스 오라인도 문제고, 쿼터백도 리듬이 없고, 그리고 리시버도 쿼터백과 하나가 아니고, 이러한 모습들이 이어가는데 사실 어떻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들은 니코 콜린스 그리고 CJ 스트라우드 계속해서 좋은 호흡을 맞춰가고 있는 이 두 명에 의해서 오펜스가 현재 돌아가고 있고 의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이 상승세를 이어간 레이븐스의 디펜스, 레이븐스는 이날 템파2 커버리지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아마 가장 큰 의도는 이 텍산스의 쿼터백인 CJ 스트라우드가
이 미들 오브 더 필드의 공략에 있어서 사실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또한 니코 콜린스라는 리시버가 이 인브레이킹 라우트에 굉장히 능하고 뭐 크로싱 라우트, 뭐 오버 라우트, 드리프트 라우트 이러한 것들에 굉장히 능하면서 필드의 중앙을 공략하고, 그러한 공략을 이 레이븐스는 좀 차단을 하자, 우리는 이 텍산스라는 팀이 그나마 유일하게 가진 장점마저 우리가 차단을 한다면 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플레이에서 카일 해밀턴이 이 마이크 라인베커의 그러한 역할을 하면서 인터셉션까지 만드는 그런 빅 플레이를 만들어내기도 했었고, 이 레이븐스의 디펜스가 이 바이위크 이후 계속해서 카일 해밀턴과 이 선수들의 뭐 세이프티 선수들의 그러한 이 기용 변화 이후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현재까지 이어가고 있고요. 이러한 모습만 지속적으로 보여준다면 분명히 플레이오프에서도 레이븐스의 디펜스가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레이븐스의 오펜스와 텍산스의 디펜스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 라마 잭슨이라는 쿼터백이 그냥 말이 안 됩니다. 이 라마 잭슨이라는 쿼터백은 사실 지금 MVP 배당 1등이 조시 알렌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팀 성적이 어쨌든 버팔로 빌스가 좋기 때문에 1번 시드인 패트릭 마홈스를 제외하면 뭐 조시 알렌이라는 쿼터백이 올 시즌 MVP로서 뭐 가장 합당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올 시즌 라마 잭슨이야말로 진정한 MVP로 적합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MVP를 받았던 뭐 작년 시즌보다도 훨씬 뛰어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MVP를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선수의 패싱 능력 정말 정확하고, 그리고 굉장히 간결하고 빠르게 디시전 메이킹을 내리면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 플레이 메이킹 능력도 뛰어나고, 뭐 플레이가 잘 안 풀릴 때는 본인의 발로써 다운을 갱신해내고 또 터치다운까지 이어가고, 그러면서 인터뷰로 자기는 조깅했다 이러고 막 재치까지 있고, 그냥 라마 잭슨은 현재 모든 걸 갖추었습니다. 풋볼의 도사라고 부르고 싶을 정도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데릭 헨리 또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이 레이븐스의 오펜스에서 이어가고 있고, 서로 그런 시너지를 서로가 줄 수 있다는 것이 이 레이븐스라는 팀이 정말 이상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데릭 헨리가 있기 때문에 라마에 대한 견제가 떨어지고, 라마에 대한 견제 때문에 데릭 헨리가 풀리게 되고, 이러한 요소들을 과연 플레이오프 디펜스에서 각 팀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갈지 저 또한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이 휴스턴 텍산스 디펜스의 대처는 굉장히 좋지 않았었는데요. 먼저 디미코 라이언스 감독이 이 게임 플랜에서 저는 좀 실패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들은 이 경기에서 이 라인베커의 뎁스를 굉장히 깊게 배치를 하고, 또 라인베커들의 테크닉 또한 굉장히 공격적으로 설정을 하지 않았어요. 오케이, 우리 팀의 라인베커 너네들은 데릭 헨리라는 런닝백을 막기 위해서 다운힐 타입의 그런 테크닉을 펼치기보다는, 라인에 가깝게 붙고 그러기보다는 라인 선상에서 떨어져서 뭐 레이븐스의 뭐 플레이 액션 오펜스를 막거나, 아니면 현재 라마 잭슨의 패싱 게임이 더욱더 무서우니까 그런 쪽으로 패스 커버리지에 대해서 더욱더 대비를 해라 라고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매 스냅마다 이 텍산스의 디펜스, 이 라인베커들은 라인 선상에서 막 6야드, 막 7야드까지도 이 멀리 위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면은 사실 데릭 헨리라는 런닝백을 너무 무시했다는 거죠. 데릭 헨리는 뭐 당연스럽게도 라인베커가 뒤에 있고, 또 이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이 러싱 게임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먼저 레이븐스는 이러한 상황에서 카운터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카운터 플레이를 통해서 굉장히 쉽게 이 풀링 블러커들이 이 세컨 레벨진으로 전진을 할 수 있고, 또는 뭐 왼블락이나 트랩 블락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이상적인 그러한 라인베커 뎁스나 그런 것들이 좀 유도됐기 때문에
이 레이븐스는 계속해서 카운터 플레이를 통해서 굉장히 쉽게 세컨 레벨 블락으로 다가갔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데릭 헨리는 오케이 5야드 전진, 뭐 7야드 전진, 12야드 전진, 20야드 전진, 이런 식으로 이 데릭 헨리라는 런닝백을 전혀 막지 못하게 되었고, 텍산스의 디펜스의 가장 큰 문제는 데릭 헨리를 일단 막지 못하면 레이븐스는 그냥 미쳐버립니다. 데릭 헨리 못 막으면 그 상황에서 또 라마 잭슨의 그런 러싱 가능성을 또 한번 예측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 라마 잭슨 또한 풀리게 되고, 그리고 그제서야 뭔가 뒤늦게 깨닫고 뭐 이들의 러싱 게임을 막고자 하면은 이번에는 또 라마의 패싱 게임이 나오게 되고, 결국 데릭 헨리의 발을 묶는 데부터 이들의 디펜스는 시작을 해야 했지만, 텍산스는 데릭 헨리를 포기하는 것에 무언가 잘못된 방향성을 설정을 했고, 그 결과 뭐 러싱 게임 200 아까 몇 야드였죠? 240야드였나요? 그 정도의 많은 러싱 야드를 허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굉장히 수동적으로 이 디펜스를 움직이게 만들었고, 이 부분이 가장 큰 페인이었습니다. 텍산스는 이날 이 블리츠를 몇 번 사용을 했어요. 많이 사용을 안 하고 굉장히 조금 사용을 했는데, 이 블리츠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라마 잭슨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즉, 만약에 텍산스의 디펜스가 좀 더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고 좀 더 뭐 블리츠를 많이 섞어서 이들의 런 게임과 패싱 게임을 둘 다 오케이 우리 할 수 있어, 우리 피지컬적으로 레이븐스 안 무서워, 할 수 있어, 이렇게 다가왔다면 텍산스의 디펜스는 이날 저는 30점의 실점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이 경기는 게임 플랜에서 분명히 디미코 라이언스 감독이 실패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점수를 허용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 경기는 덴버 브론코스와 신시내티 벵갈스. 이 두 팀 간의 경기는 연장전 끝에 이 벵갈스가 승리를 거두었던 이 와일드카드 마지막 7번 시드를 위한 이 두 팀 간의 엄청난 대결이 펼쳐졌었죠. 먼저 스탯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벵갈스의 패싱 야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뭐 패스의 성공률 또한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만큼 조 버로우라는 쿼터백이 엄청난 이 패싱 게임을 선보였던 경기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러싱 야드도 뭐 양팀 모두 그냥 준수한 정도로 이 러싱 게임을 잘 플레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패싱에 시도가 많았고 이 패싱 위주로 경기를 풀어간 만큼 이 벵갈스의 뭐 오펜스가 엄청나게 뛰어났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들의 오펜시브 라인은 사실 그렇게 믿음직스러운 선수들이 아니었죠. 그리고 덴버의 강한 이 디펜시브 라인들 때문에 이 조버로우가 무려 7번이나 색을 당했습니다. 턴오버는 양팀 모두 하나씩 주고받았고, 페널티의 경우에는 이 덴버의 페널티가 좀 더 많았었네요. 타임 오브 포지션은 이 벵갈스가 훨씬 많아서 이 패싱 게임으로 경기를 이끌어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경기를 컨트롤했던 것은 신시내티 벵갈스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경기입니다. 이 경기 자체에 대해서 좀 총평을 내려보자면, 조 버로우라는 쿼터백이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는 이 팀 성적 때문에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역대급 MVP 시즌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조 버로우의 그러한 올 시즌 퍼포먼스는 굉장히 뛰어난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이 경기는 사실 아까 타임 오브 포지션 스탯에서도 봤지만 벵갈스라는 팀이 사실상 경기 대부분을 주도하고 컨트롤 해내면서 완승으로 끝이 났어야 할 경기예요. 그렇지만 이 잭 테일러 감독의 그러한 잘못된 뭐 폴스다운 판단이라든지 또는 키커의 그런 문제 때문에 벵갈스가 번번이 이 득점 기회를 정말 내다 버리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아쉽게도 뭐 전반전에는 덴버에게 막 밀리기까지 했었죠. 뭐 점수로 따지면. 하지만 이 조 버로우와 이들의 리시버들이 결국 후반전에 컴백을 해내면서 터치다운을 연이어 만들었고 결국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데요. 조 버로우의 올 시즌 그리고 이 경기에서도 이 쿼터백은 정말 완벽한 요소를 다 가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엘리트 패스의 정확성, 그리고 뭐 디시전 메이킹,
거기에 더해서 덴버 브론코스의 이날 디펜스가 굉장히 또 한 번의 블리츠와 맨 커버리지 타입의 이 쿼터백 프레셔를 유발해내기 위한 이 디펜스 플레이들을 많이 선보였는데, 물론 색을 많이 당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정말 더 많이 당할 수 있었던 상황 속에서도 조버로우는 이 프레셔를 따돌리고 플레이를 연장해서 그 상황에서 또 한 번의 이 퍼스트 다운을 갱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대단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인터뷰를 통해서 조버로우가 언급을 했죠. 이 좋은 선수들을 묶기 위해서는 빨리 연장 계약을 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다 라고 팀을 약간 압박하는 그런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요. 벵갈스의 리시버 자말 체이스와 티 히긴스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 이번 시즌 전에 벵갈스는 장기 계약을 맺을 수 있었던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케이 너네 하는 거 보고 이번 오프 시즌에 장기 계약 논의해보자 라고 이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자말 체이스는 현재 리시버 트리플 크라운을 지금 만들어내기 직전이고요. 티 히긴스 또한 부상으로 몇 경기를 결장하긴 했지만 이 선수의 퍼포먼스나 터치다운 개수만 보면은 이 선수도 최소 한 3천만 달러는 줘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벵갈스 입장에서 돈을 아끼기 위해 장기 계약을 늦추고 이렇게 고자세로 나왔지만 결국엔 더 많은 돈을 챙겨줘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다가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경기가 덴버 브론코스의 입장에서 그렇게 나쁘게 바라봤던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닉스가 경기 막판에 이 터치다운을 연이어 만들어내면서 결국 연장전에 돌입하게 만들었던 그런 경기 내용을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왜냐면 보닉스라는 쿼터백은 사실 대학 시절에도 그렇고 숏패스, 스크린 플레이, 이 약 플레이 위주의 그런 짧은 패스의 정확성과 빠른 디시전 메이킹, 이 퀵 패싱 게임에 굉장히 일가견이 있는 쿼터백으로서 이번 NFL에 데뷔하고 나서도 그러한 부분에 사실 플레이가 국한되었고 좀 더 빅 플레이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러한 부분은 아직도 의심의 눈초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 벵갈스의 디펜스가 물론 형편없다는 것을 감안해야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정말 필요했던 이 빅 플레이를 만들어냈다는 점, 연이어서 그것이 뽀록이 아니고 연이어서 만들어냈다는 점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어쩌면 플레이오프라는 무대에 있어서 덴버 브론코스라는 팀이 분명 마지막 시드로서 되게 만만하게 볼 상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들이 가진 디펜스의 힘, 패트릭 설테인은 이날도 저는 이 자말 체이스를 거의 셧다운 시켰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어쩔 수 없이 라일리 모스나 맥밀런이라는 코너백들에게 타겟이 이어지면서 벵갈스가 잘 뚫어내긴 했지만 어쨌든 덴버의 디펜스, 코너백도 뛰어나고 막강한 디펜시브 라인, 이 숏 야드 상황에서 이들이 런스탑을 해내는 모습들 굉장히 터프하고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이 덴버의 오펜스, 이 보닉스라는 쿼터백이 굉장히 숏패스 이런 리듬 베이스의 그런 오펜스도 잘 소화를 하고, 그리고 필요할 때 있어서 이 빅플레이를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어쩌면 플레이오프의 덴버 절대 쉬운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좀 더 일깨워줄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네, 다음 경기는 시애틀 시옥스와 시카고 베어스 간의 경기였죠. 이 경기는 비도 오고 해서 사실 많은 점수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보다 좀 심각했던 경기였습니다. 이 펀터들이 열일한 경기였어요. 두 팀 도합 13번의 펀트가 나왔는데요. 사실 스탯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득점도 못했고 6대3으로 경기가 끝났는데, 한 가지 좀 주목할 부분은 저는 이 시카고 베어스의 케일러 윌리엄스가 7번의 색을 당한 경기다. 그 부분이 또 한 번 이들의 오펜스, 그리고 케일러 윌리엄스라는 쿼터백이 얼마나 이 색을 잘 당하고 또 오히려 본인이 그것에 자초하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네요. 경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양 팀의 오펜스 왜 형편이 없느냐,
일단 오펜시브 라인이라는 요소가 어쩔 수 없이 언급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시애틀 시옥스의 경우에도 이들의 오라인이 이 휴스턴 텍산스의 오라인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쿼터백 플레이를 펼칠 수 있는 지노 스미스와 그리고 굉장히 막강한, 이름값만 보면 굉장히 뛰어난 이 시애틀 시옥스의 리시버진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지노 스미스는 전혀 오펜스의 리듬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고, 이들의 리시버진 굉장히 폭발적으로 필드를 가로지르면서 60야드, 70야드 터치다운을 만들어낼 수 있는 리시버예요. 하지만 오라인이 버텨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장점을 이용할 수 없고, 본인들이 장기이고 막 하고 싶은 거를 펼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DK 메칼프 이 리시버가 사실 막 30야드, 40야드짜리 라우트를 타는 선수잖아요. 매 플레이마다. 근데 이 시애틀 시옥스의 현재 오펜스에서 DK 메칼프가 막 3야드짜리 막 슬랜트 라우트 타고 있고, 그리고 막 5야드짜리 막 컬 라우트 타고 있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정말 좌절스럽고, 그리고 오펜스 쿼터백이나 지노 스미스도 굉장히 답답하겠죠.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시카고 베어스도 마찬가지예요. 케일러 윌리엄스, 이 루키 쿼터백에게 있어서 현재 시카고의 오라인은 잘 지켜주지 못하고 있고, 시즌 중반에 좀 나아지나 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또 한번 이들의 오라인이 하반기가 되면서 다시 한번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케일러 윌리엄스, 어느 때보다도 도움이 필요한 이 루키 쿼터백에게 있어서 전혀 믿음직한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이름값만 있는 리시버진 시애틀의 경우에는 아까도 언급을 드렸지만 이 장기를 잘 살리지 못한다. 그렇다고 뒷볼만 주구장창 던질 수도 없잖아요. 3스텝 드랍백, 고볼 이런 것만 사실 던질 수는 없기 때문에 또 그것을 시즌 초반에 시도하다가 결과가 안 좋기도 했고요. 결국 시애틀 시옥스 굉장히 필드를 가로지르고 그러한 타입의 라우트 컨셉을 선보여야 하지만 오라인 때문에 그게 잘 안 되고, 그리고 리시버들도 굉장히 좌절스러운 모습들을 바디랭귀지들을 자주 선보이면서 본인들의 기량 또한 무언가 만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카고 베어스도 마찬가지죠. 롬 오둔제라는 이들의 루키 리시버, 사실 능력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타겟을 현재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롬 오둔제라는 루키 리시버는 넘버 3 리시버 또는 넘버 4 리시버의 역할을 하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야 했지만, 현재 케일러 윌리엄스에게 너무 많은 타겟을 받고 이 롬 오둔제도 본인이 그러한 부담 때문에 드랍도 잡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실수들을 여러 번 저지르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키넌 알렌, DJ 무어, 이 베테랑 리시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좋은 결과를 연달아서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시카고 베어스입니다. 저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쿼터백인 지노 스미스, 분명히 지노 스미스의 활약이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2년 전에 지노 스미스가 이 시애틀 시옥스와 정말 엄청난 센세이셔널한 활약을 펼친 것에 비해서 작년도도 좀 퍼포먼스가 떨어졌고, 그리고 올해도 퍼포먼스가 더 떨어졌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진호의 책임은 아니다. 진호는 더 뛰어난 플레이를 어쩌면 펼칠 수도 있었다. 샘 다놀드처럼. 그리고 이는 시카고 베어스도 마찬가지예요. 케일러 윌리엄스, 많은 분들이 케일러 윌리엄스를 비판하고 있어요. 놀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 쿼터백 플레이와 이 환경적인 요소를 진짜 결합지어서 생각을 한다면 케일러 윌리엄스가 정말 그렇게까지 못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저도 이 쿼터백에게 객관적으로 잘했을 때는 그의 덕이 아니다. 그는 아직도 디시전 메이킹이 느리고 그는 아직도 굉장히 이지한 패스들을 놓치고 있고, 저 또한 그러한 것들을 구별해내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지만 시옥스와의 경기에서만큼은 케일러 윌리엄스에게 그렇게까지 많은 책임이 저는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카고 베어스의 현재 오펜스에 있어서 의지할 만한 상황에서 던진 패스들은 전부 다 드랍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이들의 오라인이 실질적으로 잘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도 팩트예요. 물론 케일러 윌리엄스도 스스로 디시전 메이킹 느리고 오픈 찬스를 놓치고 다 하죠. 잘못된 플레이들을 펼치죠. 하지만 그는 아직 루키입니다.
팀의 런게임도 없고, 그리고 이 시카고 베어스라는 정말 쿼터백이 뛰기 가장 힘든 이 환경, 이 구단 속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루키 쿼터백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모두 이 정말 샘 다널드나 뭐 베이커 메이필드나 이 버스트 쿼터백들이 다른 좋은 환경 속에서 얼마나 본인들의 재능을 꽃피우는지 지금 여러분들 다 목격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만큼 케일러 윌리엄스 또한 시간이 필요하고 본인에게 맞는 옷이 단지 필요할 뿐입니다. 저는 이 선수의 재능을 분명히 믿고 있고요. 현재 시카고 베어스의 많은 실패들이 케일러 윌리엄스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케일러 윌리엄스를 방치하고 그를 위한 무언가의 장기적인 설계를 해내고 있지 않은 구단에 더 많은 책임이 있다고 저는 분명하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번 주 가장 많은 기대를 모았던 경기였죠. 바로 그린베이 패커스와 미네소타 바이킹스, 이 NFC 노스 디비전의 굉장히 막강한 팀들 간의 대결이었는데요. 결국 경기의 승자는 이 바이킹스가 적은 점수 차로 이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스탯만 살펴보면 이 패싱 야드에 있어서 이 바이킹스의 패싱 게임이 더욱더 효과적이었다. 샘 다놀드가 좋은 경기 퍼포먼스를 펼쳐냈다. 라커룸에 진입했을 때 선수들이 환호하고 물을 뿌려주고 그런 영상이 떴을 정도로 굉장히 현재 좋은 이 퍼포먼스를 이어갔던 샘 다놀드였고요. 러싱 게임에 있어서는 그린베이 패커스의 런 게임이 더 많은 야드를 기록했고, 실제로 조시 제이콥스가 좋은 활약을 이 그라운드에서 기록을 했지만 한 번의 이 턴오버로 이 펌블로 이어졌다는 점이 굉장히 아쉽기도 한데요. 섹의 경우에는 바이킹스가 이 샘 다놀드를 안전하게 지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양팀 모두 페널티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경기였고, 타임 오브 포지션은 바이킹스가 압도했을 정도로 사실상 경기를 바이킹스가 일찌감치 주도했던 경기였습니다. 네, 패커스의 디펜스와 바이킹스의 오펜스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 패커스의 디펜스는 진짜 한 우물만 팠습니다. 한 우물이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프리스냅 상황에서는 투 하이 커버리지를 유지한 채, 이 포스트 스냅 상황에서는 이 버즈 컨셉, 즉 한 명의 세이프티를 훅 디펜더로 내리는 컨셉을 통해서 이 샘 다놀드라는 쿼터백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전략을 정말 경기 초반부터 경기 막판까지 이 전략만 취했어요. 이것은 결국에 무엇을 위했던 것이냐? 샘 다놀드라는 쿼터백이 빠른 이 패싱 게임을 소화하고 계속해서 바이킹스의 좋은 흐름으로, 리듬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케이, 프리스냅과 포스트 스냅 상황에서의 디펜스의 그런 변장된 모습들을 유도해내면서 다놀드의 디시전 메이킹을 늦추게 만들고, 그러한 상황에서 본인들의 디펜시브 라인들은 스턴트 전략들을 사용하면서 빠르게 오펜시브 라인을 무너뜨리고 샘 다놀드를 압박하겠다라는 것이 패커스 디펜스의 전략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전략을 통해서 이 샘 다놀드의 인터셉션 장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대로 내려왔던 세이프티가 이 코너백과 함께 이 코너라우트를 타는 리시버를 정확히 이 견제를 하였고, 결국 그 코너백이 쉽게 이 본인의 존으로 이 올라오면서 인터셉션을 만들기도 했었죠. 샘 다놀드가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패커스의 디펜스는 확실한 이 플레이 컨셉을 가져왔고, 경기 초반에 그리고 경기 막판에 이 바이킹스의 오펜스, 샘 다놀드를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렇게까지 큰 성공을 이어가진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이킹스의 오펜스, 케빈 오코넬 감독이 이끄는 이들의 오펜스는 굉장히 빠르게 어드저스트먼트를 가하고 그것에 대한 카운터를 매길 수 있는 오펜스이기 때문인데요. 샘 다놀드가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적절했던 스크린 플레이 콜, 저번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이 변장된 디펜스를 상대로 이 스크린 플레이를 펼친다는 것은 결국 변장된 디펜스를 펼쳤기 때문에 나의 원래 역할로 돌아가야 돼
라는 디펜스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스크린이 나오면 스크린은 결국 빠르게 대처를 하고 빠르게 태클링을 이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스크린 디펜스는. 그런데 변장된 그러한 역할 때문에 나 일로 갈게, 원래대로 갈게, 갑자기 스크린이 나오네, 그러면은 당황할 수밖에 없고 본인의 그러한 확실한 테크니컬 레버리지를 유지하지 못한 채 이 수비에 임하기 때문에 이 스크린 플레이를 적절하게 사용했던 바이킹스의 전략이 정확하게 들어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이 인브레이킹 라우트를 잘 공략해냈는데요. 한 명의 세이프티가 내려옵니다. 투 하이 커버리지를 유지했다가 한 명의 세이프티가 내려옵니다. 그렇다면 그 한 명의 세이프티가 내려오는 쪽으로 리시버를 오히려 보내면서 그것을 공략할 수 있다는 것을 바이킹스는 믿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플레이들을 연속적으로 만들어냈어요. 뭐 조던 에디슨이나 또는 뭐 네일러의 경우에도 이 포스트 라우트를 31야드짜리 터치다운 상황이나 또는 디그라우트를 통한 22야드짜리 상황 등 이 지속적으로 이 세이프티 한 명을 내리는 쪽을 공략하는 그 빈 공간을 오히려 공략해내는 바이킹스의 패싱 컨셉을 통해서 이 바이킹스는 실질적으로 이 카운터를 먹이고 본인들이 터치다운도 만들어내고 야드를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었어요. 결국 패커스 입장에서는 이것을 고수해야 할까라는 의문을 이 선수들에게 들게 만들기도 하였고, 이 바이킹스가 적절한 대처를 해내면서 사실 패커스의 디펜스가 경기 초반 이 좋은 기세를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과 다르게 경기 중반부터 잘 해결했다. 그만큼 케빈 오코넬이라는 감독이 정말 뛰어난 이 어드저스트먼트를 이번 경기에 가했고, 그것을 실행해내는 이 샘 다놀드 또한 당황하지 않고 그것을 완벽한 임무 수행으로 연결해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샘 다놀드라는 쿼터백이 저번 에피소드, 직전 에피소드에서 언급을 드렸지만 지금 이 선수가 플레이하고 있는 풋볼은 탑 5급입니다. 정말로 뭐 MVP 후보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뭐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이 선수가 현재 좋은 풋볼을 플레이하고 있고, 이러한 모습을 뭐 플레이오프 무대에서도 이어갈 수만 있다면 저는 바이킹스라는 팀이 진짜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이들의 강력한 디펜스와 함께 엄청나게 무서운 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은 패커스의 오펜스 그리고 바이킹스 디펜스를 한번 살펴보면, 바이킹스의 디펜스는 뭐 본인들의 색깔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보여주었던 경기였죠. 블리츠, 이 브라이언 플로레스 코치의 디펜스는 계속해서 이 쿼터백에게 블리츠를 가하고 맨 커버리지를 펼치고 끊임없이 프레셔를 유발해내는 디펜스예요. 하지만 이날 경기만큼은 바이킹스, 이 플로레스 코치의 제로 블리츠는 그래도 나오지 않았다. 아마 판단을 스스로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블리츠는 하지만 조던 러브라는 쿼터백이 가진 폭발적인 그런 플레이 능력, 그리고 젊은 패커스의 리시버들이 한 번의 플레이를 통해서 뭐 스크린이나 뭐 짧은 슬랜트 라우트를 통해서 터치다운으로 연결할 수 있는 70야드짜리 터치다운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패커스의 오펜스는 보유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뒤가 없는 제로 블리츠를 사용하기보다는 좀 더, 물론 블리츠 자체가 안정적이진 않습니다. 말도 안 되지만 그래도 제로 디펜스보다는 안정적이고 이 한 명의 후방 세이프티를 두면서 그나마 이 터치다운으로 연결될 이런 플레이를 뭐 30야드나 40야드짜리 그냥 플레이로 막아보자. 결국 뭐 커버 원 뭐 이러한 컨셉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하지만 패커스의 오펜스 뭐 잘 카운터를 쳤으면 분명히 좋았을 텐데 아직은 무언가 제대로 정립이 된 모습들이 아니었어요. 조시 제이콥스의 런더볼을 먼저 언급을 드리자면 저는 방향 자체는 굉장히 옳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그린베이 패커스의 오펜스는 조던 러브라는 이 젊은 쿼터백이 많은 짐을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조시 제이콥스라는 뛰어난 러닝백이 있고 뭐 필라델피아 이글스 또는 볼티모어 레이븐스처럼 이들이 러닝백을 믿고 런게임을 충분히 펼쳐내면서 이 경기를 주도해 나가고, 쿼터백은
이 본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등장을 해내고 그 효율적인 경기 운영을 지속하는 것이 패커스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들의 런게임 정말 대단해요. 그렇지만 한 번에 이 펌블이 너무나도 크게 다가오지 않았나 싶고요. 물론 펌블 이후에도 패커스는 지속적으로 런게임을 시도해냈고 그것이 결국 뭐 후반전에 이들이 이 추격전을 펼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결국 이 조시 제이콥스라는 런닝백이 이 데릭 헨리나 뭐 세쿠안 바클리와 좀 뭐 구별이 된다는 점은 분명히 본인의 역할이 가장 중요했을 때 이 펌블이 나왔다는 점, 만약 펌블 없이 이 본인 혼자서 막 진짜 경기 초반을 했었더라면 경기 결과가 분명히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뭐 조시 제이콥스의 펌블은 뭐 그럴 수 있다 이해를 하지만 가장 문제였던 것은 이 리시버들의 퍼포먼스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패커스의 리시버들 뭐 굉장히 젊고 폭발적인 능력들을 다 가졌죠. 하지만 바이킹스의 세컨더리들을 상대로 사실 세퍼레이션을 거의 뭐 아예 벌리지 못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조던 러브라는 쿼터백이 그냥 공을 던질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공을 던져도 그 패스를 뭐 드랍하는 장면도 잦았고요. 이 패커스의 젊은 리시버들,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들, 뭐 시즌 전에 그 포텐셜을 만개하고 정말 막 폭발적인 빅플레이들을 연이어서 막 만들어내고 이러했던 기대와는 다르게 큰 경기에서 이들의 활약들이 굉장히 저조하다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번 시즌 패커스라는 팀에게 있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 그린베이 패커스 입장에서 이렇게 본인들이 쫓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들이 상대팀이 리드를 하고 이런 상황을 막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본인들이 펼치기를 원하는 타입의 오펜스를 막 고수하기보다는 저는 좀 더 조던 러브가 빠른 템포, 이 퀵 패싱 게임을 좀 더 선보이면서 짧게 전진을 하기도 하고 본인이 리듬을 찾을 수 있도록 좀 더 볼을 운반하는 타입의 그런 스타일로 경기를 이끌어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패커스 그리고 조던 러브는 아직도 우리는 이 뒷볼을 원해. 우리는 좀 더 긴 야드의 플레이를 원해. 빅플레이 할 거야. 우리가 굳이 뭐 이렇게 짧게 땅 따먹게 할 필요 없잖아. 라는 식으로 뭔가 오펜스를 매번 전개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오펜스가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 뭐 전반전에 막 셧아웃 당하고 전반전에 막 3점밖에 막 득점 못하고 이런 모습들을 이번 시즌 내내 사실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좀 더 일관성 있고 그런 모습들을 경기 초반부터 잘 보여주기 위해서는 다른 타입의 이러한 방향성도 충분히 펼칠 수 있고 그것을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이 이들에게 굉장히 앞으로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 외 17주차 중요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마이클 페닉스 주니어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애틀란타 팔콘스의 루키 쿼터백인 이 페닉스 주니어의 두 번째 경기 뭐 어땠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이 팀을 사실 패배할 수 있었던 그런 중요한 순간에서 이 폴스 다운 상황에서 계속해서 플레이를 만들어내고 또 동점까지 만들어내는 그 터치다운 드라이브를 이끌어내면서 페닉스 주니어가 뭐 클러치 능력을 어느 정도 가졌다. 이 선수 쫄지 않고 이 강심장의 그런 성격으로 잘 플레이를 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아쉬운 점도 있었고 또 다른 동기인 루키 쿼터백인 제이든 다니엘스라는 선수와 비교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먼저 이 경기에서도 페닉스 주니어는 본인의 그 강력한 어깨를 바탕으로 이 자신있게 다운필드 패싱 게임을 선보였습니다. 물론 그의 패스들이 아직 정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자신있게 공을 던지긴 했지만 언더스로우 되는 장면도 굉장히 많았고요. 리시버와는 완전히 딴판으로 패스가 흘러가기도 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인터셉션으로 공이 연결이 되기도 했었죠.
또 하나 제가 또 걱정이 되는 것은 마이크 페닉스 주니어라는 선수의 이 포켓 프레젠스가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다라고 여겨졌어요. 워싱턴 커맨더스의 디펜스는 이날 댄킨 감독이 5맨 프레셔를 굉장히 많이 선보였습니다. 아마 댄킨 감독의 의도는 이 루키 쿼터백이고 이 포켓 프레젠스가 그렇게 좋지 않은 쿼터백을 압박하기 위해서 5명의 패스러셔를 보내고 타이트하게 리시버에게 커버리지를 붙이면서 그가 뭐 정확한 패스를 던지지 못하도록 뭔가 좀 정신적으로 힘들게 만들고 직접적으로 피지컬에 프레셔를 가하는 그러한 게임 플랜을 가져온 것 같았는데요. 실제로 페닉스 주니어는 뭐 5명의 패스러셔들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도 잘 인지를 하지 못했어요. 애틀란타 팔콘스의 패싱 블락이 어느 정도 좋은 수준의 경기를 펼쳤지만 당연히 이 프레셔를 허용하는 그런 장면도 이 연출이 됐었지만 페닉스 주니어는 프레셔가 다가오는지도 난 모르겠는데 하고 뭐 색을 당하고 그 색이 펌블로 이어지고 볼 시큐어리티에 대한 이슈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었고요. 그가 포켓 안에서 정말 본인이 자랑하는 어깨를 바탕으로 다양한 패스들을 던질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히 포켓 안에서만 머물게 되고 그리고 포켓 안에서 머물기만 하는 쿼터백은 굉장히 뛰어나야 합니다. 패스의 정확성도 정말 틀리면 안 되고 디시전 메이킹도 정말 정확한 수준으로 결단을 항상 내려야 하기 때문에 그가 부족한 운동 능력에 대한 부분을 과연 다른 쪽에서 이 포켓 안에서의 그런 능력으로 좀 채워낼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아마 컬크 커즌스라는 이 또 다른 이 애틀란타 팔콘스의 베테랑 쿼터백과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커즌스도 이 운동신경이 사실 없잖아요. 그런데 그 미네소타 바이킹스에서 겪은 작년 그 큰 부상으로 올 시즌 커즌스의 운동신경은 더욱더 사라졌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플레이를 연장하지 못하고 단순히 포켓 안에서만 플레이를 요구하는 이 쿼터백이 되었을 때 그는 뭐 바이킹스 시절이나 뭐 다른 시절처럼 그렇게 뛰어난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뭐 디시전 메이킹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많았고 그의 패스 정확성도 이 뭐 저스틴 제퍼슨이 없잖아요. 뭐 개떡같이 던져도 잘 잡아줄 리시버가 팔콘스에는 분명히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즌스 또한 이 애틀란타에서 실패를 경험했는데 페닉스 주니어도 좀 플레이 스타일 자체는 커즌스와 어느 정도 오버랩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그렇지만 그는 아직도 젊고 또 이제 성장을 기대하고 이 프로에서 뛰는 방법을 이제 익히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좀 더 포켓 프레센스를 익히고 그리고 이 본인만의 플레이를 펼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긍정적인 부분은 아까도 언급을 드렸지만 그가 이렇게 클러치 상황 속에서 동점 터치다운 드라이브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은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쫄지 않고 이 루키 쿼터백이 본인만의 플레이를 펼칠 수 있다는 점은 또 다른 뭐 루키 쿼터백인 뭐 케일럽 윌리엄스 이런 선수들의 이 경기를 봤을 때 굉장히 비교가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 중요 포인트 인디애나 콜츠의 시즌이 끝이 났다라는 점인데요. 와일드카드 7번 시드를 노렸던 콜츠가 이 뉴욕 자이언츠에게 정말 뭐 40실점을 뭐 하면서 그냥 그야말로 이들의 시즌이 끝이 났는데요. 인디애나 콜츠라는 팀의 올 시즌은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앤서니 리차드슨이 시즌 초반에 고전을 해서 이 앤서니 리차드슨을 벤치로 보내고 조 플라코를 기용했다가 조 플라코가 또 못하자 앤서니 리차드슨을 다시 막 선발로 또 올리고 뭐 이러한 좀 팀 내 그런 과정 속에서 뭔가 불협화음이 분명히 있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굉장히 안 좋은 루머들이 많이 따라다녔던 팀이에요. 뭐 베테랑 선수들이 이 팀 훈련에 있어서 뭐 지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팀을 이끌어야 할 이 소포머 시즌에 접어드는 앤서니 리차드슨이라는 쿼터백은 경기 도중에 본인이 힘들다고 이 탭아웃을 하기도 하였고 그리고 또 스타 플레이어이자 팀의 최고의 이 노력을 보여야 하는 조나단 테일러는 갑자기 이 엔드존에서
이 터치백, 펌블을 저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말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뉴욕 자이언츠와의 이번 주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인디애나 콜츠의 디펜스가 선수들이 개개인의 선수들 모두가 열정을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이죠. 뉴욕 자이언츠가 물론 인디애나 콜츠의 디펜스는 굉장히 뭐 바닐라 디펜스이고 스킴적으로 공략하기 쉬운 디펜스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자이언츠의 오펜스가 뭐 그렇게까지 뛰어난 플레이들을 저는 펼쳤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단지 이 플레이, 빅 플레이 장면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숏패스에서 시작된 굉장히 많은 야드 애프터 캐치로 이어졌던 플레이들이 많았어요. 그 이유는 인디애나 콜츠의 디펜스, 이 수비수들이 태클링을 열심히 하지 않았고 미스태클이 유발되었고 그들을 전속력으로 따라가고 태클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태클링 놓쳤네? 오케이, 그냥 나 어차피 못 따라가, 그냥 뭐 누군가 막아주겠지, 누군가 멈춰 세우겠지, 이런 식으로 모두가 쳐다보고 그냥 플레이를 그만두는 이런 장면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당연하게도 뉴욕 자이언츠 입장에서는 뭐야, 왜 이렇게 쉬워, 왜 이렇게 얘네 연약해, 소프트해, 그리고 날 잘 따라오지도 않네. 계속해서 그냥 30야드짜리 플레이, 숏패스에서 40야드짜리 또 플레이 이어지고, 그리고 킹 리턴 터치다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페셜팀 선수들이 저는 그렇게 연약한지 몰랐어요. 그냥 태클링에 대한 의지가 아예 없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고, 단순히 뭐 탤런트가 부족해서 뭐 시즌을 아쉽게 뭐 보냈다, 이러한 차원이 아닙니다. 인디애나 콜츠는 정말 팀 컬처가 무너졌다라고 단언할 수 있을 정도로 이들의 시즌 마지막 이 선수들의 개개인의 그런 노력들, 문제들을 봤을 때 이 팀은 정말 개개인 선수들의 그런 책임감, 그런 노력, 열정, 규율, 이러한 부분이 너무나도 망가져 있고, 아마 좀 대대적인 그런 무브가 오프시즌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년 시즌에도 콜츠의 무언가 성공을 기대하기는 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뭔가 코칭진이라든지 선수진에 있어서 무언가의 개혁이 필요한 콜츠의 이번 시즌 마지막이었습니다. 또 다음은 이제 에런 로저스의 커리어죠. 과연 저는 솔직히 버팔로 빌스와의 경기에서 너무나도 사실 충격적이었습니다. 에런 로저스가 뭐 아무리 뭐 현재 폼이 떨어졌고 뭐 뉴욕 제츠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버팔로 빌스를 상대로 에런 로저스가 단 하나의 이 득점도 거두지 못했던 것은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퍼포먼스였고, 그는 정말 늙은 것 같아요. 더 이상 포켓 밖에서 뭐 플레이를 연장할 만한 운동 능력을 보여주지도 않고 있고, 물론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현재도. 근데 그것을 뭔가 의지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본인의 뭐 패스 정확성도 떨어지고 또 디시전 메이킹도 점점 이상한 판단을 하기 시작하고, 에런 로저스의 쿼터백으로서의 그런 퍼포먼스는 이제 정상급으로 무언가 기대하기에는 거의 끝이 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뉴욕 제츠도 뭔가 에런 로저스와 함께한 2년간의 그러한 커리어를 이제 이번 오프시즌에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 싶고, 뭐 넷플릭스에서 에런 로저스의 뭐 다큐멘터리가 나와서 저 또한 조금 보고 있는데요. 그가 너무나도 쉽게 이 풋볼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린 것이 그의 이 엄청난 역대 최고의 탤런트를 결국 망가뜨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톰 브레이디나 또 다른 정말 위대한 쿼터백들과 위대한 선수들과 에런 로저스가 구분되는 이유는, 톰 브레이디라는 쿼터백은 슈퍼볼 우승 이후에 다음 슈퍼볼 우승을 위해서 목표를 바로 삼았을 정도로 굉장히 풋볼에 미쳐 있었고 정말 이 경쟁심이 뛰어난 선수였잖아요. 그렇지만 에런 로저스의 그 다큐멘터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런 로저스는 슈퍼볼 우승 이후 무언가 목표를 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내 삶이 내가 목표했던 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난 이제 뭘 해야 되지? 뭘 찾아야 되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것이 바로 에런 로저스였어요. 그리고 이러한 점들이 또 다른 정말 위대한 선수들과의 이 구분되는 에런 로저스의 가장 큰 특징이지 않을까 싶고, 저는 에런 로저스가 정말
풋볼에 대해서 좀 더 열정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그리고 본인 또한 그런 욕심, 커리어 욕심이 있었다면 분명 슈퍼볼 우승을 뭐 최소한 3번은 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신이 주신 그런 탤런트와는 다르게 이 선수의 열정이 그만큼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쉽게 커리어를 마감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또 다른 중요 포인트, 바로 LA 차저스의 이 짐 하버 감독의 복귀 첫 시즌 만에 플레이오프 진출을 했다는 사실인데요. 짐 하버 감독이 LA 차저스의 감독으로 부임이 되자마자 저는 이 팀이 첫 시즌 만에 플레이오프 진출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왜냐? 먼저 저스틴 허버트라는 정말 터프하고 그리고 팀을 잘 이끌 수 있는 리더 타입의 쿼터백이 팀에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이 브랜든 스텔리 감독 하에서 잘 가지 못했던 이들의 배가 짐 하버 감독이라는 정말 이 펀더멘털을 중요시하고 그리고 정말 풋볼을 사랑하고 또한 풋볼이라는 이 팀을 빌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일가견이 있는 감독이 왔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승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짐 하버 감독은 부임하자마자 이 펀더멘탈, 트렌치 이러한 부분에 풋볼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가장 이 심혈을 기울이면서 결국 이 완성적인 팀을 벌써부터 만들고 있기 시작합니다. 브랜든 스테일러 감독이 LA 차저스에 부임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많은 선수들을 막 FA에서 영입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좋은 결과로 단 한 번도 이어지지 못했었죠. 반면에 짐 하버 감독은 우리는 FA 영입 안 한다. 그냥 주요 런닝백들 막 줍줍하고 또 막 분명히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키넌 알렌, 마이클 윌리엄스 리시버들 방출하고 스타 선수들을 막 방출만 하지 사실 영입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LA 차저스라는 팀은 분명 그 이전에 LA 차저스라는 팀보다 더욱더 터프한 피지컬한 풋볼을 펼칠 수 있는 팀이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들도 모두 어떻게 우리 팀이, 내가 응원하는 팀이 리빌딩을 해야 할까, 어떤 리더를 우리가 정말 찾아내고 그 리더를 위해서 어떻게 팀을 설정해야 할까, 이러한 부분들은 LA 차저스를 통해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번 주 중요 포인트는 램스의 디비전 우승 확정인데요. LA 램스라는 팀은 사실 정규 시즌 2주차였나요? 제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램스의 시즌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오펜시브 라인은 너무나도 부상자가 많고요. 시즌 아웃도 많았고 너무나도 많고요. 램스는 올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저 또한 미리 좀 확언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LA 램스는 이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결국 디비전 우승을 확정 지었습니다. 그만큼 션 맥베이 감독이라는 명장이 얼마나 뛰어난 리더이자 정말 얼마나 훌륭한 감독인지를 이번 시즌 그러니까 션 맥베이 감독이 우승했었던 시즌보다도 저는 올해가 가장 인상적인 이 션 맥베이 감독의 시즌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들의 풋볼팀 정말 사실 완벽하진 않아요. 이번 주 경기에서도 9대 13으로 애리조나 카디널스를 상대로 간신히 승리를 거두었고요. 이들의 스코어를 한번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기복도 심했고 이 일관성 있는 풋볼을 사실 펼치고 있다라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들은 승리를 추구하고 그 승리를 위해서 결국 좋은 마무리를 할 수 있는 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득점을 많이 못 올리더라도 최소한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득점을 매튜 스태포드와 함께 션 맥베이 감독은 분명히 그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는 감독이고, 이들의 디펜스, 에런 도널드가 은퇴하고 정말 많은 그런 걱정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코비 터너 또 그리고 올 시즌 이들의 제러드 벌스, 새로운 정말 디펜시브 라인들의 스타가 발굴이 되면서 램스의 디펜스가 더욱더 젊고 뛰어난 선수들로 가득 채워져 있고 내년 시즌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이들의 디펜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펜스의 경우에도 정말 많았던 그런 장애물들을 다 극복해내고 결국 당당하게 이 디비전 우승을 확정지을 수 있었고요. 이처럼 정말 현재
이 17주차가 끝나고 이 각 팀들의 희비가 분명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뭐 우리가 뭘 못했고 뭐 앞으로 뭐 누구 잘못이고 그러한 책임을 사실 따지기보다는 앞으로 우리 팀이 어떻게 해야 될까? 왜 램스라는 팀은 잘 되고 왜 LA 차저스는 잘 되고 왜 인디애나 콜츠는 못했고 왜 뭐 뉴욕 자이언츠 망했고 왜 뉴욕 제츠도 왜 또 망했고 이러한 부분들을 본인들이 그러한 실패했던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그리고 잘 성공을 했던 팀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배우고 그것을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만들 수 있어야 내년 시즌 이 각 팀들의 미래가 기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17주차 이 돌아보기는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18주차 정규 시즌 마지막 이 픽 프리뷰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분명 이 주전 선수들을 휴식하는 이 팀들도 많을 것이고 그리고 이 드래프트 전체 1픽, 뭐 2픽, 3픽을 가지고 과연 각 팀들이 어떤 모습들을 보일지 굉장히 예측할 수 없는 이 18주차가 펼쳐지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들 모두 1월 2일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2025년도 저의 유튜브로 통해서 풋볼을 같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